그날 밤 남편은 내 가족들 바로 앞에서 이혼을 선언했다. 그는 마치 전쟁에서 막 승리한 것처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쓸모없고 끝난 사람 취급을 받으며 굴욕감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침묵했다. 그 침묵 뒤에는 아무도 모르게 그의 1천억 원에 달하는 모든 금융 접근권을 차단해버린 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주일 후 그는 자신이 완전히 빼앗았다고 믿는 권력을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 그들은 그 파티가 축하연이 아니라 파멸의 선포식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나는 그 파티의 서막을 열어줄 미스터리한 손님 한 명을 준비해 두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화려한 기자회견장의 카메라 플래시가 눈부시게 터졌다. 하지만 강민준에게 그 빛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무대의 조명이었다. 값비싼 정장에 포마드로 머리를 빗어 넘긴 그 남자는 저명한 비즈니스 잡지, 비즈니스 엘리트 기자들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지난 3년간 대형 그룹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자본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는 위엄있게 꾸민 중저음의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손은 허공을 가르며 설득력 있는 제스처를 취했다. 이것은 비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장인이신 고 이진석 회장님께서 경영권을 잡고 계실 때 이 회사는 낡은 배처럼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와서 시스템을 뜯어 고쳤죠. 비생산적인 옛날 사람들을 해고했고 이제 결과를 보십시오. 수익이 300%나 증가했습니다. 기자들은 그의 모든 헛소리를 받아 적으며 경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그 순간을 즐겼다. 자신이 마치 스스로 왕국을 건설한 작은 왕이 된 듯한 순간이었다. 그가 딛고 선 기반이 다른 사람의 유산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듯했다. 한편 그 소란스러운 인터뷰 현장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지중해 스타일의 호화로운 저택의 정적이 감돌았다. 이수연은 넓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우아하게 감싸고 있는 더스티 핑크 색상의 실크 스카프 매무새를 다듬느라 분주했다. 그녀는 몸에 부드럽게 떨어지는 실크 소재의 홈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소박하지만 품격 있는 인상을 주었다. 그녀 앞에 거대한 평면 TV에서는 남편의 인터뷰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수연의 시선은 밋밋했다. 민준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업적을 전국적으로 폄하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의 빛이 없었다.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고는 민준의 스포츠카 소리가 굉음을 내며 집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TV를 껐다. 이윽고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다. 민준은 여전히 오만함의 희열이 남은 얼굴로 들어섰다. 그는 마치 하녀가 잽싸게 집어주길 바라는 듯 값비싼 재킷을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졌다. 아까 내 인터뷰 봤어? 민준은 넥타이를 풀며 식탁으로 걸어가면서 돌아보지도 않고 물었다. 수연은 일어나 남편의 재킷을 집어 깔끔하게 접었다. 잠깐 봤어요, 민준 씨. 자신감 있어 보이더군요. 수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절제되어 있었다. 민주는 경멸하듯 코웃음을 쳤다. 그는 식탁 상석에 앉아 수연이 준비해둔 커피잔을 쳐다보았다. 말없이 검은 액체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이내 잔을 받침대에 세게 내동댕이 쳤다. 도자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깼다. 차가워. 민준이 쏘아붙였다. 그의 눈은 경멸적인 시선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당신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커피 하나 제대로 못 타? 돈 벌어오는 남편이 돌아왔을 때 이 커피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수연은 움찔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이유 없는 감정 폭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는 눈에 서린 날카로운 빛을 감추려 살짝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민준 씨. 당신 차가 대문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준비했는데 아마 이 방 에어컨이 너무 추웠나 봐요. 변명하지 마. 민준이 말을 잘랐다. 그는 일어서서 아내에게 다가가
검지로 수연의 얼굴을 가리켰다. 잘 들어, 이수연.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야. 당신 아버지의 다 죽어가던 회사를 거대 기업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성공하고 비전 있는 남자와 결혼했잖아. 당신 임무는 단 하나. 순종적이고 아름다운 아내가 되어 나를 섬기는 거야. 당신의 그 작은 머리에 무거운 것들 담지 마. 당신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을 즐기기만 하면 돼. 그 말은 날카롭게 날아와 수연의 자존심을 찔렀다. 민주는 그녀 아버지의 회사가 결코 다 죽어가던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몰랐다. 민주는 또한 매일 밤 민준이 만들어낸 행정적 혼란을 조용히 수습해온 사람이 바로 수연이라는 것도 몰랐다. 하지만 수연은 침묵을 선택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네, 민준 씨, 알겠어요. 수연이 짧게 대답했다. 민준은 아내의 순종적인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회사와 가정 모두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느꼈다. 좋아, 내일 당신 최고의 옷을 준비해. 가족 저녁 식사가 있고 중요한 발표를 할 거니까. 민주는 침실로 향하며 차가운 식당에 수연을 홀로 남겨두고 말했다. 민준이 떠난 후 연약해 보였던 수연의 어깨가 꼿꼿이 펴졌다. 숙였던 얼굴이 들리자 아무도 본 적 없는 차가운 표정이 드러났다. 그녀는 홈드레스 주머니에서 아까부터 조용히 진동하던 스마트폰을 꺼냈다. 희미하게 켜진 화면 상단에 이메일 알림이 떴다. 발신인은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돌아가신 아버지가 신뢰하던 법무법인이었다. 수연은 짧지만 치명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열었다. 이수연 사모님, 주주총회 위조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사모님의 지시에 따라 잠금 조항을 발동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명령을 기다리겠습니다. 수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소름 끼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우아한 모습과 정중한 태도 뒤에 그녀는 더 이상 순순히 당하는 아내가 아니었다. 민주는 오늘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가 쓰고 있는 왕관은 빌린 것이며 그 진짜 주인이 이제 막 긴 잠에서 깨어났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5성급 프렌치 레스토랑의 VVIP룸 안의 분위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천장에 거만하게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화려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수연은 젓갈색 벨벳 의자 중 하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은 그녀가 입은 세이지 그린 색상의 프리미엄 보일 스카프 끝을 매만졌다. 같은 색조의 새틴 A라인 드레스가 그녀의 몸을 정숙하게 감쌌다. 시선을 끌려하지 않으면서도 무시하기 어려운 우아한 아우라를 풍겼다. 오늘은 그들의 5주년 결혼기념일이어야 했다. 하지만 수연의 예감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인 박 여사와 시누이인 미영이 맞은편에 앉아 감추지 않는 교활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마치 새로 얻은 부를 과시하려는 듯 과도한 금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었다. 사실 그 부는 돌아가신 수연 아버지의 회사 배당금에서 나온 것이었다. 내 남편 참 늦네, 수연아. 내 아버지가 예전에 절대 못했던 사업 처리하느라 바쁜가 보지. 박 여사가 손가락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비꼬았다. 박 여사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수연에게 일상적인 것이었다. 수연이 반응하기도 전에 룸의 양쪽 문이 활짝 열렸다. 민준이 2명의 개인 비서와 함께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환했지만 그것은 따뜻한 행복이 아니라 정복자의 만족감이었다. 그는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는 남편처럼 수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지도 않았다. 대신 민주는 곧장 테이블 끝에 서서 마치 전쟁터에서 적의 머리를 들고 돌아온 장군처럼 가족을 바라보았다. 오늘 밤은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야. 민준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자 미영의 접시에 있던 포크가 멈췄다. 오늘 밤은 자유와 완전한 소유권을 축하하는 자리다. 민준이 신호를 보내자 비서가 즉시 두꺼운 남색 서류철을 회전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극적인 동작으로 민준은 원형 테이블을 돌려 서류철이 수연의 바로 앞에 멈추게 했다. 열어봐, 수연아. 내 선물이야. 민준이
몸이 건조한 어조로 명령했다. 수연은 침착해 보이는 손으로 서류철을 열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의 눈은 재빨리 안의 문서를 훑었다. 그건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이야. 거기엔 대형그룹의 대주주가 이제 강민준으로 지분 70%로 변경되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수연은 이것이 자신이 초대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한 회의에서 자신의 부재를 이용한 교활한 법적 허점을 이용한 조작된 문서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사회 승인 서명을 위조한 건가요? 수연이 조금도 떨지 않고 서류철을 다시 덮으며 조용히 물었다. 민주는 건조하고 잔인하게 들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위조가 아니야, 여보. 이건 기업 전략이라고 하는 거지. 내 아버지가 그 허점을 열어둔 게 너무 어리석었어. 이제 대형그룹은 완전히 내 거야. 나는 더 이상 얹혀 사는 사위가 아니야. 진정한 왕좌의 주인이지. 박 여사와 미영은 마치 민준이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방금 강탈당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며느리라는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지위가 바뀌었으니 민준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낮아졌지만 도끼가 가득했다. 아무런 기여도 없는 여자와 함께하는 건 더 이상 격에 맞지 않는다고 느껴져. 5년이야, 수연아. 당신은 집에서 장식품에 불과했어. 아이도 없고 사업 아이디어도 없고 그저 내 돈으로 당신의 그 촌스러운 옷들을 사 입는 것 외엔 아무런 지원도 없었지. 민주는 긴 숨을 들이쉬고는 몇 달 동안 준비해 온 문장을 내뱉었다. 오늘 밤 내 어머니와 동생을 증인으로 나는 당신 이수연에게 이혼을 통보한다. 내일부터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는 없어. 이혼 전에 모든 회사 자산이 이미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신은 빈손으로 나가는 거야. 내가 당신 아버지의 죽음의 슬픔에서 당신을 거두었을 때처럼. 정적. 수연은 울지 않았다. 박 여사와 미영이 기대했던 히스테리도 없었다. 녹색 스카프에 쌓인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마치 그녀의 눈물은 오늘 밤이 오기 훨씬 전에 이미 말라버린 것 같았다. 천천히 수연은 앞에 놓인 물잔을 들어 메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 조금 마셨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은 패배한 여자의 시선이 아니라 스스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사람을 보는 사람의 시선이었다. 이 결정에 확신해요, 민준 씨. 수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해서 소름 끼치게 들렸다. 물론이지. 그 서류철 안에 이혼 합의서에 서명해. 더 이상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 민준이 도전적으로 말했다. 수연은 별말 없이 민준이 테이블 위에 놓아둔 몽블랑 펜을 집었다. 단호한 움직임으로 그녀는 흰 종이 위에 서명했다. 그녀의 잉크 자국은 너무나 날카로워 뒷장까지 뚫을 정도였다. 수연은 일어나 드레스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쳐다보았다. 탐욕스러운 시어머니, 아청꾼 시누이, 그리고 분수를 잊은 남편. 좋아요, 민준 씨. 당신의 이혼 통보를 받아들이겠어요. 수연이 그 펜을 자신의 핸드백에 넣으며 말했다. 훔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 펜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예전에 민준에게 준 생일 선물이었기 때문이다. 수연은 몸을 돌려 아직 손도 대지 않은 비싼 음식으로 가득한 테이블을 떠나 꼿꼿한 걸음으로 걸었다. 출구에 이르기 전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어머니와 건배하고 있는 민준을 돌아보았다. 오늘 밤의 승리를 즐겨, 민준. 이 순간을 똑똑히 기억해. 시작은 당신이 했으니까. 당신 집 지붕이 무너져 내릴 때 나를 찾지 마. 수연이 속삭이곤 무거운 마호간이 문 뒤로 사라졌다. 그 경고를 갓 이혼한 여자의 허세로 치부하며 코웃음 치는 민준을 남겨두고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방금 자존심을 짓밟힌 호텔에서 수연을 태우고 멀어지는 검은 세단 차창을 적셨다. 조용한 차 안에서 수연은 운전기사에게 이제 민준의 영역이 된 집으로 가달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삼청동의 고풍스러운 건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다. 그 건물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개인 법무법인 사무실이었다.
대형그룹의 모든 비밀이 남편의 탐욕스러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된 곳이었다. 수연은 가죽 시트에 머리를 기댔다. 아직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살짝 헝클어진 세이지 그린 스카프의 위치를 바로잡았다. 그녀는 어두운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물은 없었다. 아버지는 일찍이 말씀하셨다. 배신자를 위해 우는 것은 가장 헛된 감정 낭비라고. 오늘 밤 수연은 슬픔을 불태워 저항의 연료로 삼기로 했다. 그 낡은 건물에 도착하자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김 변호사로 수연의 가족에게 30년 동안 헌신해온 선임 변호사였다. 김 변호사의 얼굴은 어두웠다. 그의 턱은 민준의 일방적인 발표 소식을 듣고 분노를 참느라 굳어 있었다. 이수연 사모님, 김 변호사가 정중하지만 걱정스러운 어조로 인사했다. 현장에 있던 동료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민준. 그자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군요.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2층 개인 사무실로 걸어갈 때 그녀의 발소리는 대리석 바닥에 단호하게 울렸다. 미친 게 아니에요, 김 변호사님. 그냥 너무 자신만만할 뿐이죠. 자기가 에이스 카드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누구의 판에서 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오래된 티크나무와 낡은 법률 서적 냄새가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방 중앙에는 거대한 철제 금고가 이미 열려 있었다. 김 변호사는 수연에게 앉으라고 권한 뒤 낡았지만 잘 관리된 검은 가죽 표지의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다. 이진석 회장님은 정말 성견지명이 있으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수연 앞에 서류철을 놓으며 중얼거렸다. 사모님과 강민준의 결혼 초기부터 돌아가신 회장님은 불길한 예감을 갖고 계셨습니다.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준이는 불같은 야망을 가졌지만 수연이는 그물이다. 만약 그 불이 언젠가 그릇을 태우려 한다면 그물이 불을 잠재우도록 하게나. 수연은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으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서류철을 열었다. 첫 페이지들에는 대형그룹의 원본 설립 정관이 첨부되어 있었다. 거기에는 붉은 잉크로 굵게 인쇄된 특별 조항이 끼워져 있었다. 그 조항의 존재는 그동안 민준을 포함한 모든 이사들에게 숨겨져 있었다. 그 조항은 데드락 클로즈 또는 잠금 조항으로 알려져 있었다. 제가 잘못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법적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연이 물었다. 수연의 눈은 복잡한 법률 문장의 줄들을 타찼다. 김 변호사는 자세를 바로잡고 전문가 모드로 즉시 전환했다. 간단히 말해 이렇습니다, 사모님. 그가 설명했다. 이 정관에는 모든 유동자산, 예비자금, 그리고 회사의 지적재산권이 설립주주, 즉 현재 사모님께 완전히 상속된 아버님의 개인 소유이며 결혼 공동재산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발동됩니다. 첫째, 사모님의 서면 동의 없이 강압적이거나 조작된 방식으로 주식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둘째, 상속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유로 남편 측에서 이혼을 제기할 경우. 김 변호사는 수연을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강민준은 오늘 밤 그 두 가지를 모두 저질렀습니다. 위조된 주주총회 의사록과 그가 통보한 이혼으로. 그는 무심코 자신의 파멸 버튼을 누른 것입니다. 사모님은 투입된 모든 자본을 회수할 절대적인 거부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법적으로 강민준은 이제 회사의 껍데기, 즉 건물, 책상, 의자, 그리고 법인 자격만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생명줄인 돈과 인맥은 모두 사모님 소유입니다. 수연은 서류철을 천천히 덮었다. 그녀는 아까 자신을 쫓아내던 민준의 오만한 얼굴을, 시어머니의 조롱 섞인 웃음을 다시 떠올렸다. 그들은 분명 수연이 버림받은 가난한 이혼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수연이 이제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총액은 얼마죠? 수연이 차가운 어조로 물었다. 유동성 예금 형태로 1천억 원, 그리고
3개 주거래 은행의 운영 자금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유한회사로 이전되지 않은 아버님 개인 명의로 된 국제 상표권 사용권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신속하게 대답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새틴 드레스가 부드럽게 스쳤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어둠에 잠긴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사실 그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 한때 그녀는 민준을 사랑했다. 그녀는 민준이 성공하기를 바랐지만 그의 탐욕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 민준은 결혼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피땀 어린 노력에 침을 뱉었다. 실행하세요, 변호사님. 수연은 조금도 돌아보지 않고 명령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오늘 밤 당장 말입니까? 김 변호사가 확인했다. 오늘 밤 당장이요. 그 조항을 발동시키고 내일 아침 은행 시스템이 열리는 즉시 관리은행에 지시를 보내세요. 하지만 자금은 지금 당장 묶어주세요. 지난달에 우리가 준비해둔 새 홀딩스 계좌로 전부 옮기세요. 수연은 돌아서서 김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이혼당한 아내의 슬픔이 아니었다. 부패한 직원을 해고하는 CEO의 단호함이었다. 강민준이 다음 주 파티를 즐기게 놔두세요. 모래성에서 왕이 된 기분을 만끽하게 하세요. 그가 나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텅 빈 건물과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전기세 고지서뿐이도록 하세요. 김 변호사는 존경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늙은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친구의 딸이 마침내 발톱을 드러내는 모습에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그날 밤, 그 고요한 방에서 강민준의 비즈니스 왕국의 붕괴는 그가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여인의 섬세한 손에 의해 서명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아침 해가 대형그룹 회장실의 유리벽을 뚫고 들어왔을 때 그 공간은 민준에게 훨씬 더 넓게 느껴졌다. 이른 아침부터 그는 총무팀에 장인의 유품을 모두 치우라고 명령했다. 낡은 추상화, 고풍스러운 도자기 컬렉션, 심지어 책장에 놓여있던 대가족 사진까지 그 모든 물건들은 민준이 보기에 자신의 새로운 리더십 시대를 더 잘 반영하는 미니멀리즘, 모던 장식으로 교체되었다. 민준은 서울의 대로를 마주한 큰 창문 앞에 섰다. 양손을 허리에 얹었다. 그는 수연과 돌아가신 장인의 그림자가 없는 이 공간의 산소가 더 신선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유롭다고 느꼈다.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은혜를 입었다는 느낌에서 자유로워졌다. 방문이 조심스럽게 노크되었고 박 이사가 들어왔다. 박 이사는 회사에서 20년 동안 근무한 운영이사였다. 그 노인은 손에 갈색 봉투를 든 채 지쳐 보였다.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강 대표님. 박 이사가 감정을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저와 3명의 선임부장을 사업 확장 준비 중에 동시에 해고하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기존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경멸적인 냉소가 어려 있었다. 그는 큰 책상으로 다가가 편안하게 앉아 회장 의자를 빙빙 돌렸다. 그게 바로 당신들, 늙은이들의 문제야. 민준이 가볍게 대답했다. 당신들은 전문성이 아니라 감정적인 관계에 너무 의존해. 내 리더십 시대에는 박 이사, 효율성과 속도를 이야기해야지. 기존 공급업체들은 가격이 비싸고 일 처리가 느려. 난 이미 새로운 팀이 있어. 더 젊고 더 공격적이고 기술을 더 잘하는 내 친구들이지. 당신과 다른 화석들은 내 쾌속정의 속도를 늦출 뿐이야. 박 이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벼랑 끝에서 춤추는 사람을 보는 듯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진석 회장님은 이 회사를 숫자로만 세운 게 아닙니다. 강 대표님. 신뢰로 세우셨습니다. 당신은 그 기초를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여자 이름은 꺼내지도 마. 민준이 거칠게 말을 잘랐다. 그의 손바닥이 책상을 내리쳤다. 이수연은 과거야. 그녀는 이제 아무런 힘도 없어. 이 회사는 내 거야.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이제 나가보세요.
당신 퇴직금은 내 재무팀이 내 승리 파티 준비로 바쁘지 않을 때 바로 이체될 겁니다. 박 이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갔고 민주는 다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민주는 자신이 무적이라고 느꼈다. 과거의 사소한 방해물들을 하나씩 제거해냈다. 잠시 후 경험은 부족하지만 민준이 막 마케팅 부서장으로 임명한 동생 미영이 흥분하며 들어왔다. 그녀는 디지털 초대장 디자인이 담긴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오빠, 다음 주 대영의 새로운 시대 파티 디자인이야. 너무 멋지지? 오빠, 옛날 결혼식보다 훨씬 비싼 호텔 볼룸을 빌렸어. 주방장은 이탈리아에서 직접 오고 VIP 명단에 에드워드 씨가 있는 것도 확인했어. 미영이 신나서 외쳤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그 시상식의 밤을 상상하며 반짝였다. 그는 연단에 서서 조명을 받고 유일한 지배자로 인정받을 것이다. 모든 언론사가 오도록 해. 미영아, 월요일 모든 경제신문 일면에 내 얼굴이 실리게 하고 싶어. 아, 그리고 예산은 아끼지 마. 우리 보통 예금 계좌에 놀고 있는 예비 자금 100억 원이 있잖아. 계약금으로 일부 사용해. 알겠습니다, 보스. 미영이 장난스럽게 격려하며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민준의 희열은 최 과장, 재무 담당자가 창백한 얼굴로 아직 열려있는 문을 두드렸을 때 약간 방해를 받았다. 그녀는 들어서면서 몸을 떨고 있었다. 강 대표님,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최 과장이 속삭였다. 무슨 일이야? 설마 당신도 박 이사처럼 사표 내려는 건 아니겠지? 민준이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비꼬았다. 아닙니다, 대표님. 대표님 파티의 장식 및 케이터링 업체 대금 지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제 직원이 계약금을 이체하려고 했는데 시스템에서 거래를 거부했습니다. 민주는 짜증스럽게 코웃음을 쳤다. 거부라니? 잔액은 있잖아. 어제 확인했을 때 그대로였는데. 잔액은 화면에 보입니다, 대표님. 하지만 실행하려고 하면 접근 제한이라는 알림이 뜹니다. 은행에 연락해봤지만 프라이빗 뱅킹 고객 서비스에서는 주 사용 권한자의 데이터 업데이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임원 교체 때문에 시스템 오류가 난 거겠지. 민준이 경멸적으로 웃었다. 정말 무능한 은행이야. 됐어, 일단 운영비나 법인 카드를 먼저 써. 그런 사소한 기술적인 문제로 나를 방해하지 마. 해결하든지 아니면 내가 당신을 교체하든지 해. 최 과장은 침을 삼켰다. 사실 그녀는 법인 카드조차 운전기사 주유비를 결제하려다 방금 거절당했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민준의 눈에 서린 분노를 보고 물러서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다시 시도해보겠습니다. 대형그룹 사무실에서 작은 혼란이 시작되는 동안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코워킹 스페이스에서는 수연이 노트북을 마주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늘 그녀의 모습은 더 신선하고 활기차 보였다. 그녀는 테라코타 색상의 비대칭 튜닉 셔츠에 깨끗한 흰색 델로트 팬츠를 매치했다. 그녀의 스카프는 누드톤의 쉬폰 소재였고 가슴을 덮으면서도 모던한 루즈 스타일로 둘렀다.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진주 브로치도 달려 있었다. 수연의 노트북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자금 흐름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다. 녹색 상태의 표시줄이 깜박였다. 이체 진행 중, 85% 완료. 수연은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김 변호사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메시지 내용은 이랬다. 은행 측에서 주주 내부 감사를 이유로 기존 계정에 출금 접근 동결 지시를 수락했습니다. 강민준 측은 이것을 단순한 시스템 장애로 생각할 것입니다. 월요일까지는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수연은 짧은 답장을 입력했다. 그들이 시한폭탄 위에서 단잠을 자게 두세요. 변호사님, 계속 진행해주세요. 그녀는 노트북을 천천히 덮었다. 어젯밤 자신을 쫓아내던 민준의 오만한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그림자가 아프지 않았다. 수연은 저편에서 작은 왕이 자신이 이미 팔아버린 땅 위에 서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자신의 파티 무대를 짓느라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의 희열은 진짜 폭풍이 오기 전에
거짓 새벽일 뿐이었다. 김앤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회의실 벽에 아날로그 시계 바늘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오후 3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금요일은 금융계에서 중요한 날이었다. 거액의 거래가 주말 동안 전국 금융 시스템이 문을 닫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심리적, 기술적 마감 시간이었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은 흐려 보였고 마치 냉방이 되는 방 안에서 진행 중인 조용한 작전을 숨죽여 지켜보는 듯했다. 수연은 이제 노트북과 서류 더미로 가득 잠긴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다. 오늘 그녀의 모습은 순종적인 아내에서 전쟁 준비가 된 리더로의 변신을 반영했다. 그녀는 몸을 단정하게 감싸는 단호한 재단의 네이비 블루롱 블레이저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스카프는 은회색의 희미한 기하학적 무늬가 있는 프리미엄 보일 소재의 사각 스카프였다. 스카프는 가슴을 덮도록 깔끔하게 고정되어 전문적이면서도 부인할 수 없는 우아함을 풍겼다. 그녀 앞에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신뢰했던 3명의 IT 포렌식 전문가와 공인회계사가 긴장된 침묵 속에서 일하고 있었다. 빠른 키보드 타이핑 소리만이 방을 지배하는 유일한 소리였다. 3개 주거래 계좌의 유동성 포지션이 통합되었습니다. 이수연 사모님. 회계팀장인 레오가 어지러운 영의 행렬이 표시된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보고했다. 이동 준비가 된 총 현금은 20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강민준이 접근 코드를 몰라서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연구 예비 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몇 분 안에 일어날 결과의 거대함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 돈은 대형그룹의 생명줄이었다. 그 돈이 없으면 민준이 이끄는 회사는 피 없는 몸에 불과했다. 실행해요, 레오. 지금 바로 수연 벤처스 계좌로 옮기세요. 수연이 침착하게 명령했다. 최고 수준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사모님, 설립자의 물리적 토큰이 필요합니다. 레오가 말했다. 수연은 핸드백을 열어 디지털 화면이 있는 작고 검은 물건을 꺼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주신 낡은 은행 OTP 카드였다. 아버지는 집에 불이 났을 때만 사용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오늘 수연은 자신의 집이 남편의 탐욕에 의해 불타고 있다고 느꼈다. 한편 대형그룹 본사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민주는 전화로 장식업체의 소리를 지르느라 바빴다. 그는 사무실을 이리저리 오가며 패닉에 빠진 재무부서의 긴급 전화인 책상, 전화기의 깜박이는 표시등을 무시했다. 난 몰라. 국산 장미가 아니라 흰색 수입 튤립을 주문했잖아. 비싼 돈 받고 일하면서 꽃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 민준이 휴대폰에 대고 소리쳤다. 그의 사무실 문이 열렸다. 재무 담당 최 과장이 노크도 없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관자 놀이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강 대표님, 지금 당장 은행 전화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 과장이 긴급 상황 때문에 위계 질서를 잊고 외쳤다. 의심스러운 자금 이동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슈퍼 관리자의 권한 무시를 감지했습니다. 우리 잔액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내리고 역겨운 표정으로 최 과장을 쳐다보았다. 뭐라고? 슈퍼 관리자? 여기서 최고 관리자는 나야. 어제 데이터 업데이트 때문에 생긴 시스템 오류일 거야. 근거 없는 패닉으로 나를 방해하지 마. 혼자 처리하든지 아니면 내가 은행장에게 전화해서 그들 IT 직원을 해고하라고 할 테니. 하지만 대표님, 나가. 민준이 문 쪽으로 노트패드를 던지며 소리쳤다. 최 과장은 깜짝 놀라 떨며 물러났다. 그녀는 자신의 경고가 자존심으로 귀가 먼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방을 나섰다. 법률사무소 회의실에서 수연은 아버지의 OTP 카드의 6자리 숫자를 다시 누르고 작은 화면에 나타난 응답 코드를 레오에게 읽어주었다. 인증되었습니다. 레오가 중얼거렸다. 그의 손가락이 단호하게 엔터 키를 눌렀다. 벽에 투사된 큰 화면에 파란색 상태 표시줄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퍼센트 수치가 20, 50, 80%로 올라가자 수연은 숨을 참았다. 그녀는 이 순간이
마치 사악한 괴물의 몸에서 영혼을 뽑아내는 것 같다고 상상했다. 띵. 날카로운 알림음이 순식간에 정적을 깼다. 화면에 녹색의 큰 글씨가 나타났다. 거래 성공, 자금 이체 완료. 수연은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푹신한 의자에 등을 기댔다. 레오의 다른 모니터 화면에서 대형그룹의 운영 계좌 잔액은 이제 몇백만 원밖에 남지 않은 비참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었다. 파티 케이터링 비용조차 지불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잔돈이었다. 끝났습니다, 사모님. 옆에서 지켜보던 김 변호사가 말했다. 그리고 지금 오후 2시 55분이니 은행은 외부 이체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설사 강민준이 지금 알아차린다 해도 월요일 아침까지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한 푼의 돈도 없이 주말 동안 갇힌 셈입니다. 수연은 만족감으로 가득 찬 텅 빈 시선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는 긴장으로 인해 약간 흐트러진 스카프 끝을 정리했다. 모두 감사합니다. 수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일어서서 아버지의 OTP 카드를 다시 집어 꽉 쥐었다. 이제 강민준이 오늘 밤은 푹 자게 놔두죠. 월요일에 닥칠 악몽에 대비하려면 체력이 필요할 테니까요. 수연은 훨씬 가벼워진 마음으로 방을 나섰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서울의 먼지를 씻어내고 있었다. 마치 우주가 진정한 여왕의 새로운 발걸음을 위해 길을 정화하는 것 같았다. 그 조용한 작전은 소리 없이 하지만 치명적으로 완벽하게 성공했다. 월요일 아침 대형그룹 본사는 회장실에서 터져나오는 억눌린 환호성으로 시작되었다. 민주는 마치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반짝이는 눈으로 태블릿 화면을 바라보았다. 민준의 야망의 최종 목표였던 전설적인 투자자 에드워드 씨의 개인 비서실로부터 방금 확인 이메일이 도착했다. 내용은 짧지만 달콤했다. 에드워드 씨는 오늘 밤 대영의 새로운 시대 파티에 참석할 것입니다. 민준에게 이것은 최고의 정당성 인증이었다. 에드워드 씨의 참석은 단순한 손님의 방문이 아니라 강민준이 장인의 그림자를 절대적인 권력으로 대체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을 비즈니스 세계에 알리는 신호였다. 그는 마치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자신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느꼈다. 민준은 인터콤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잠시 후 미영이 일부러 꾸민 듯한 우아한 걸음으로 들어와 파티 기념품 샘플 몇 개를 들고 있었다.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어, 오빠. 얼굴이 무대 조명처럼 환하네. 그녀가 물었다. 에드워드 씨가 온대. 민준이 푹신한 가죽 의자에 등을 기대며 짧게 대답했다. 오늘 밤은 완벽할 거야. 하지만 관객이 그냥 아첨하는 사업가들 뿐이라면 뭔가 부족한 느낌이야. 지금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예전에 나를 얕봤던 사람 말이야. 미영은 마치 오빠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듯 교활하게 미소 지었다. 설마 그 기생충 같은 전처 말이야?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잔인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수연이에게 VVIP 초대장을 보내. 퀵서비스로 보내. 오늘 오후에 그녀 손에 꼭 도착하게 해. 나는 그녀가 와서 구석에 앉아. 그녀와 그녀 아버지 없이 내가 오히려 더 높이 날아오르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하고 싶어. 에드워드 씨가 무대 위에서 나와 악수할 때 그녀의 후회하는 얼굴을 보고 싶어. 기발한 생각이야, 오빠. 자기 분수를 알게 해줘야지. 미영이 열광적으로 말했다. 내가 초대장의 마음을 더 감동시킬 작은 메모를 추가할게. 그 사악한 계획이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짜이는 동안 서울의 다른 한편에서 수연은 테헤란로의 현대적인 사무실 건물에 있는 임시 사무실을 정리하느라 바빴다. 딱딱했던 옛 사무실 분위기와는 달리 이 새로운 공간은 미니멀하지만 매우 기능적으로 디자인되었다. 그녀가 대형 그룹에서 비밀리에 빼내온 핵심팀, 그녀의 신뢰하는 몇몇 직원들은 이미 그녀의 새 회사인 수연 벤처스의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수연은 유리벽 근처에 서서 아래의 분주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오늘 그녀의 모습은 자신의 목표 방향을 정확히 아는 리더의 평온함을 반영했다. 그녀는 회갈색의 직선적인 롱드레스에
리넨 소재의 크림색 민소매, 롱아우터를 매치했다. 그녀의 스카프는 드레스와 같은 색조의 쉬폰 소재였고 가슴을 덮는 심플한 스타일로 둘러져 꾸민 듯 안 꾸민 듯 세련되면서도 단정한 느낌을 주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눈에 띄는 금색 잉크로 쓰인 두꺼운 검은 봉투를 들고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퀵서비스로 온 우편물이 있습니다. 발신인은 대형그룹 행사위원회입니다. 직원이 그녀의 상사가 처한 상황을 잘 알기에 망설이며 말했다. 수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봉투를 받았다. 그녀는 터무니없이 비싼 수입, 고급 용지의 질감을 만져보았다. 민주는 항상 내용보다 포장을 중시했지. 그녀는 생각했다. 천천히 수연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봉투 뒤에 붉은 밀랍 봉인을 뜯었다. 그녀는 벨벳으로 덮인 두꺼운 초대장을 꺼냈다. 거기에는 존경하는 이수연 전젠 사모님께 대형그룹의 새로운 시대 축하연에 귀하를 귀빈으로 초대합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수연의 입꼬리가 전젠 사모님이라는 문구를 읽으며 살짝 경련했다. 끼워진 작은 카드에는 미영의 특징적인 손글씨가 보였다. 와, 언니. 오빠가 언니 없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봐. 좋은 옷 입고 오는 거 잊지 마. 우리 엘리트 손님들한테 꿀리지 않으려면 말이야. 분노하거나 초대장을 찢는 대신 수연은 오히려 작게 웃었다. 상쾌하면서도 차갑게 들리는 웃음이었다. 그녀는 다시 책상으로 걸어가 켜져 있는 노트북 바로 옆에 그 과시적인 초대장을 놓았다. 노트북 화면에는 이제 환상적인 12자리 숫자가 담긴 수연, 벤처스의 계좌 잔고가 표시된 은행, 대시보드가 있었다. 옆 탭에는 민준이 오늘 아침 호텔 계약금을 지불하기 위해 발행한 수표가 자금 부족으로 방금 부도 처리되었다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보고서가 있었다. 하지만 그 알림은 아직 민준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의 재무팀 직원들이 그의 행복한 날에 보고하기를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잘못 찾아온 초대장이군. 수연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책상 표면을 두드렸다. 내가 승리를 지켜볼 관객을 초대한다고 생각하겠지, 민준. 사실은 내 사형 집행을 지켜볼 판사를 초대하고 있는 건데. 수연은 휴대폰을 들어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차를 준비해주세요, 변호사님. 그 파티에 가겠습니다.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은 무대를 원했죠. 좋아요. 내가 그에게 무대를 주겠어요. 하지만 시나리오는 내가 씁니다. 수연은 책상 위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커피가 차갑다는 이유만으로 꾸지람을 들어도 잠자코 있던 아내가 아니었다. 이제 그 여자는 모든 것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다. 우아한 동작으로 수연은 스카프의 핀을 바로잡아 자신의 모습이 완벽하도록 했다. 그녀는 망신당하는 손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으러 가는 정당한 주인으로 가는 것이었다. 5성급 호텔의 볼룸은 눈이 부실 정도로 금과 크리스털의 바다로 변해 있었다. 민주는 대형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려는 야망에 정말 진심이었다. 민준이 돌아가신 장인의 취향이었던 토종꽃 대신 고집한 수천 송이의 수입 백합이 방의 모든 구석을 장식하고 있었고 너무 강해서 약간 숨막히는 향기를 퍼뜨리고 있었다.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사교계 명사들과 거물급 사업가들의 쉔소 속에서 민주는 마치 자신의 대관식 파티 한가운데 선 황제처럼 꼿꼿이 서 있었다. 그는 이탈리아 디자이너의 검은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겼고 승리감에 찬 미소는 입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옆에서는 박 여사와 미영이 고위 관리들의 부인들에게 새로운 다이아몬드 장신구를 자랑하느라 바빴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 모든 호화로움의 정당한 주인인 양 큰 소리로 웃었다. 민주는 한 무리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잔을 높이 들었다. 오늘 밤을 즐기십시오, 신사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 통제하에 대형그룹은 9세대가 관리할 때보다 10배는 더 빨리 도약할 것입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자랑했다. 하지만 그 큰 공간의 초점은 갑자기 흐트러졌다.
민준의 연설 때문이 아니라 방 끝에 있는 볼룸의 양쪽 문이 천천히 열렸기 때문이다. 부드럽게 흐르던 오케스트라 음악이 마치 매우 다른 분위기를 풍기며 들어서는 한 여성을 위한 배경음악처럼 느껴졌다. 그건 수연이었다. 다른 여성 손님들이 노출이 있는 드레스와 화려한 장신구를 경쟁적으로 착용했다면 수연은 그 모든 소란의 정반대로 나타났다. 그녀는 바닥을 쓸 정도로 우아하게 떨어지는 마룬 벨벳 롱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드레스의 재단은 단순하지만 허리 부분의 드레이프 장식으로 날씬하고 품격 있는 실루엣을 강조했다. 그녀의 스카프는 더스티 골드 색상의 프리미엄 세틴 스카프로 가슴을 덮는 정숙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로 둘렀다. 왼쪽 어깨에는 백금으로 만든 고풍스러운 연꽃 모양의 브로치가 달려 있었다. 수연은 갓 이혼하고 쫓겨난 여자처럼 고개를 숙이고 걷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차분했고 턱은 똑바로 들었으며 눈은 위압적인 평온함을 발산했다. 그녀는 초대받은 손님처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갑작스러운 점검을 나온 건물주처럼 보였다. 수연의 등장은 손님들 사이에 즉시 속삭임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모두 방금 일어난 이혼 드라마를 알고 있었기에 오늘 밤 수연의 등장은 혼란스러운 이례적인 일이었다. 조명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알아차린 민주는 즉시 고개를 돌렸다. 전처의 눈부신 모습에 그의 턱이 잠시 굳었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은 그 감탄을 즉시 떨쳐버렸다. 그는 미영에게 신호를 보냈고 두 사람은 군중을 가르며 경멸적인 시선으로 수연에게 다가갔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민준이 꽤 큰 조롱 섞인 어조로 인사했다. 그는 마치 길 잃은 거지를 맞이하는 것처럼 팔을 벌렸다. 네가 여기에 올 용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수연아. 아니면 설마 내 성공의 떡고물을 좀 얻어먹으러 온 건가? 미영은 오빠 뒤에서 킥킥거렸다. 그녀의 눈은 질투 어린 시선으로 수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아마 밥 얻어먹으러 왔나 봐. 오빠, 불쌍하잖아? 이제 오빠 신용카드도 못 쓰는데. 옷은 예쁘네. 근데 아쉽게도 저거 옛날 옷이지. 수연은 걸음을 멈추고 그 남매를 읽기 어려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연민과 재미가 섞인 것이었다. 수연은 전혀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았고 손은 앞에 든 금색 클러치백을 차분하게 잡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미영 씨. 수연이 부드럽게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르는 음악 사이로 맑게 들렸다.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구걸하러 온 것도 아니고 당연히 밥 먹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위대한 작품을 직접 보고 싶어서 왔어요. 민주는 수연이 단지 창피함을 감추려 애쓰고 있다고 느끼며 코웃음을 쳤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위협적인 제스처로 수연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강한 척하지 마, 수연아. 주위를 둘러봐. 이제 여긴 내 세상이야. 저들은 나를 위해 온 거지. 너 같은 철없는 상속녀를 위해 온 게 아니야. 즐길 수 있을 때 실컷 구경해. 오늘 밤이 지나면 넌 영원히 잊힐 테니까. 수연은 옅은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이유 없이 민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수연은 얼굴을 살짝 기울여 놨고 날카롭게 속삭였다. 물론이죠, 민준 씨. 매 순간을 즐길 거예요. 이 무대를 즐기고 마음껏 웃고 칭찬받을 때 최대한 깊이 고개를 숙이세요. 오늘 밤이 당신의 마지막 무대일 테니까. 강제로 막이 내려지기 전에 말이죠. 민준이 수연의 모호한 말에 대꾸하기도 전에 방 안의 모든 관심이 다시 한번 극적으로 쏠렸다. 정문이 이번에는 더 극적으로 활짝 열렸다. 건장한 경호원 몇 명이 먼저 들어와 매우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은 백인 노인을 위해 길을 열었다. 방 안의 분위기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민주는 잠시 수연을 잊고 눈이 거칠게 반짝였다. 에드워드 씨가 도착했다.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민주는 즉시 몸을 돌려 나비 넥타이를 고쳐매고 가진 것 중 가장 넓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 투자자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수연은 한 걸음 물러나 진짜 드라마가 시작될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큰 기둥 그림자 뒤에 조용히 섰다. 그녀의 눈은 자신의 파멸을 향해 자신감 넘치게 걸어가는 민준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룬 드레스는 방구석의 어둠과 하나가 된 듯했고 마치 그녀가 무대 옆에서 클라이맥스 장면을 지켜보는 감독 같았다. 웅장하게 흐르던 오케스트라. 음악이 서서히 잦아들더니 마침내 완전히 멈췄다. 마치 연주자들마저 그 노인이 가져온 기운에 압도당한 것 같았다. 에드워드 씨는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2명의 비서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늠름하게 걸어와 그 작은 일행의 위압감을 더했다. 민준에게 방을 감싼 이정적은 우주가 그를 위해 깔아준 레드카펫이었다. 흥분으로 세차게 뛰는 심장을 안고 그는 다시 한번 재킷 단추를 여미고 군중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자신의 미소가 가장 넓고 가장 친절하며 가장 권위 있어 보이도록 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내일 에드워드 씨와 악수하는 사진이 모든 비즈니스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며 그의 리더십을 의심했던 모든 비판을 잠재울 것이었다. 미스터 에드워드, 웰컴, 환영합니다. 민준이 국제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일부러 영어를 섞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안달이 난 다른 VIP 손님들을 제치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들의 거리가 2미터 남았을 때 민준은 멈춰서서 단호하게 오른손을 내밀었다. 그는 하루 종일 거울 앞에서 연습했던 첫인사를 준비해 두었다. 당신 같은 전설을 대형그룹에 모시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그 말은 허공에 맴돌며 결코 완성되지 못했다. 에드워드 씨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 노인은 뻣뻣하게 내밀어진 민준의 손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강철 같은 푸른 눈빛은 민준의 어깨 너머로 앞을 꿰뚫어 보았다. 마치 그의 앞에 서 있는 남자가 장식용 조각상이나 우연히 지나가는 웨이터에 불과한 것처럼 민준은 얼어붙었고 그의 넓은 미소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무도 잡아주지 않은 그의 오른손이 살짝 떨렸다. 허공에서 어색하게 매달려 있었다. 초대객들은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혼란스러운 속삭임이 벌처럼 윙윙거렸다. 창피함이 목에서부터 얼굴로 기어 올라와 뜨겁고 따갑게 느껴졌다. 미스터 에드워드. 민준이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망설이고 약간 패닉에 빠진 듯 들렸다. 그는 혹시 투자자가 자신을 보지 못했을까봐 돌아보려 했다. 그러나 에드워드 씨는 자동적으로 길을 내주는 손님들 사이를 가르며 약간 어두컴컴한 방 왼쪽의 큰 기둥을 향해 확고한 걸음으로 계속 걸어갔다. 그곳에는 어둠 속에서 우아하게 빛나는 마룬 벨벳 드레스를 입은 고상한 인물이 서 있었다. 수연은 차분하게 서 있었다. 양손은 배 앞에서 편안하게 맞잡고 있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빛이 그녀의 왼쪽 어깨에 있는 백금 연꽃 브로치와 그녀의 얼굴을 완벽하게 감싼 더스티 골드 세틴 스카프 표면에서 아름답게 반사되었다. 그녀는 전혀 놀란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제 시간에 도착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민주는 에드워드 씨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깨닫고 눈을 크게 떴다. 잠깐, 왜 저기로 가지? 민준이 혼잣말을 했다. 그의 발은 깊은 불신에 이끌려 반사적으로 따라 움직였다. 숨죽인 수백 쌍의 눈앞에서 그 믿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차갑고 다가가기 어렵기로 소문난 외국인 투자자 에드워드 씨가 수연의 바로 2걸음 앞에서 멈췄다. 그의 굳은 얼굴이 순식간에 부드러워지며 매우 깊은 존경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에드워드 씨는 허리를 숙였다. 매우 깊은 공식적인 인사, 그리고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마치 여왕을 마주한 기사 같았다. 그는 매우 정중하게 수연의 오른손을 잡고 그 스카프를 쓴 여성의 손등에 경건하게 입을 맞췄다. 그 볼륨은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 속에서 폭발했다. 잠잠했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이제 미친 듯이 터지며
그 초현실적인 순간을 담았다. 차가 막혀서 10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에드워드 씨가 분명하고 단호한 중저음의 목소리로 말했다. 가장 가까운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다. 수연은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위험 있는 미소였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여 노인이 어서 일어서라는 신호를 보냈다. 괜찮습니다, 에드워드 씨. 가장 중요한 행사에 맞춰 오셨네요. 수연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숨을 헐떡이며 그들 근처에 막 도착한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뇌는 그 정보를 처리하지 못했다. 어떻게 그의 투자자가 그가 기생충이라고 불렀던 전처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단 말인가. 미스터 에드워드,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민준이 패닉에 빠져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히스테리 때문에 높아지며 그 남자의 주의를 다시 끌려고 했다. 이 여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지난주에 이혼한 전처일 뿐입니다. 제가 여기 CEO 강민준입니다. 우리 약속이 있었잖아요. 에드워드 씨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부드럽게 수연의 손을 놓고 몸을 돌려 민준을 마주했다. 수연에게 보여주었던 따뜻한 얼굴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시선으로 바뀌었다. 사람을 잘못 봤다고 에드워드 씨가 소름 끼치는 무미건조한 어조로 되물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민주는 위압감에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나는 내 사업 파트너를 알아보는데 실수를 한 적이 없네, 젊은이. 나는 방금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 들어온 1천억 원의 자본 소유주를 만나러 여기에 왔네. 그리고 그 소유주는 바로 이수연 대표님이시지. 민주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식은땀이 관자놀이에서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네는 에드워드 씨가 검지로 민준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자네는 그저 청구서조차 아직 완납되지 않은 파티를 위해 이 건물을 빌린 사람일 뿐이야. 그 말은 실제 뺨을 맞는 것보다 더 세게 민준을 강타했다. 그의 옆에서 수연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마룬 드레스는 이제 종이처럼 하얘진 민준의 얼굴과 대조를 이루었다. 수연은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침묵과 얼굴의 어린 옅은 미소만으로도 누가 진정한 승자인지 충분히 설명되었다. 그날 밤 민주는 발밑에 대리석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를 방금 깨달은 현실의 심연으로 끌어내렸다. 그 그랜드 볼룸 안의 분위기는 숨 막히게 변했다. 마치 공기 중의 산소가 갑자기 모두 빨려나간 것 같았다. 감미롭게 흐르던 오케스트라 음악은 이제 완전히 멈췄고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리는 에어컨 소음만 남았다. 은행가, 공급업체, 비즈니스 파트너로 구성된 수백 쌍의 손님 눈이 이제 기둥 근처의 작은 원으로 날카롭게 쏠렸다. 민준의 파멸 드라마가 실시간으로 상영되고 있는 곳이었다. 민준은 부자연스럽게 웃었다. 이미 얼어붙은 분위기를 녹이려는 비참한 시도였다. 그의 창백한 얼굴은 패닉을 억누르며 억지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입꼬리가 경련했다. 정말 재미있는 농담이군요, 미스터 에드워드. 민준이 약간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팔을 벌리며 다른 손님들을 향해 돌아섰다. 에드워드 씨는 농담을 좋아하시죠? 어떻게 대형그룹 같은 대기업을 텅 빈 껍데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건물도 우리 것이고 공장도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저는 제가 대주주입니다. 에드워드 씨는 민준의 헛소리를 무시했다. 그 노인은 침착하게 오른손을 들어 무대 위에 사회자에게 무선 마이크를 넘겨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연단으로 걸어갈 필요도 없이 에드워드 씨는 마이크를 받았다. 그의 묵직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수천 와트의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에드워드 씨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의 눈은 방 전체를 훑으며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지 확인했다. 제가 굳게 지키는 기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말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수에게 투자합니다. 저는 제 돈을 왕에게 걸지, 훔친 왕관을 쓴 도둑에게 걸지 않습니다. 민주는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소리쳐
그 연설을 멈추고 싶었지만 혀가 굳었다. 강민준 씨가 여전히 대형그룹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드워드 씨가 말을 이었다. 이제는 그의 멘탈을 완전히 부수는 시선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핵심 엔진이 뽑혀 나갔다면 고급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오후 2시 55분 1천억 원의 유동자금과 모든 지적재산 및 생산특허권이 수연벤처스라는 새로운 법인으로 공식 이전되었습니다. 즉시 손님들 사이에서 경악의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1천억 원이라는 단어는 화난 벌떼의 윙윙거림처럼 날카롭게 울렸다. 강 대표님께서 지금 이끄시는 회사는 에드워드 씨의 목소리가 민준을 가차없이 가리키며 약간 높아졌다. 기술적으로 현금은 0원이고 내일 아침 만기가 돌아오는 운영 부채만 있는 파산한 회사입니다. 제가 가져온 자금, 여러분 모두가 기다리던 그 투자는 5분 전 제 차 안에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강민준 씨와가 아니라 정당한 자본 소유주인 이수연 대표님과 말입니다. 민준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뺨을 맞은 것처럼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는 패닉에 빠져 재킷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그는 주위 사람들의 동정과 경멸의 시선을 무시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의 엄지손가락이 회사 모바일 뱅킹 앱을 눌렀다. 로그인, 로딩 중. 민준은 숨을 참았다. 화면의 로딩원은 영원히 돌 것처럼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마침내 메인 화면이 열렸을 때 민준의 눈은 안구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크게 뜨였다. 사용 가능 잔액 0원. 그리고 그 밑에는 계좌 제한됨이라는 상태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 끔찍한 0이라는 숫자 아래에는 붉은색 알림이 줄지어 있었다. 출금 거래 거절, 케이터링 대금 자금 부족, 출금 거래 거절, 볼륨 대관료 자금 부족, 경고, 원자재 공급업체 어음부도 처리. 비싼 스마트폰이 민준의 손에서 떨어져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균열 소리를 냈다. 그 순간 민준의 정신만큼이나 산산조각 났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민준이 속삭였다. 그는 미친 듯이 어머니를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박 여사는 이미 VIP 좌석 중 하나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한편 미영은 추가 음료 비용을 청구하는 웨이터에게 소리를 지르며 히스테릭하게 울고 있었다. 그 혼란 속에서 수연은 자신의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다. 마룬 벨벳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주위의 패닉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가 착용한 더스티 골드 세틴 스카프는 조명을 부드럽게 반사하며 아무런 분노의 표정도 없는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감쌌다. 사악한 미소도 승리의 웃음도 없었다. 오직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아는 사람의 절대적인 평온함 뿐이었다. 수연은 이제 작고 비참해 보이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일주일 전 오만하게 자신을 쫓아냈던 남자는 이제 심판의 시선에 둘러싸여 떨고 있었다. 에드워드 씨는 마이크를 내리고 다시 수연을 마주했다. 대표님, 차가 정문 로비에서 대기 중입니다. 곧 정전될지도 모르는 이곳에 우리가 오래 머물 이유는 없습니다. 전기세도 아직 미납 상태니까요. 수연은 존경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에드워드 씨. 떠나기 전 수연은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소리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거리는 불과 1미터였지만 그들 사이의 지위의 격차는 이제 대양만큼 넓게 펼쳐져 있었다.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분노와 절망의 눈물을 참느라 붉었다. 민준 씨, 수연이 조용히 불렀지만 그녀의 말은 전 남편의 귀에 분명하게 들렸다. 당신 집에서 나올 때 했던 내 말을 기억하나요? 당신 집 지붕이 무너져 내릴 때 나를 찾지 마세요. 이제 그 지붕이 당신을 덮쳤네요. 그 잔해를 마음껏 즐기세요. 수연은 몸을 돌렸다. 그녀의 마룬 드레스 끝자락이 극적으로 바닥을 스쳤다. 그녀는 에드워드 씨와 함께 걸어나갔고 이제 자신의 사형 집행장처럼 느껴지는 호화로운 볼륨 한가운데 굳어버린 민준을 남겨두고 떠났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지불을 요구하며
소리치기 시작하는 업체 관계자들의 아우성이 결코 끝나지 않은 파티의 고통스러운 엔딩곡이 되었다. 그랜드 볼룸 호텔 안의 혼란은 이제 더 이상 파티라고 부를 수 없었다. 그것은 민준의 자존심이 주요 희생양이 된 전쟁터였다. 수현과 에드워드 씨가 떠난 후 민준이 만들어낸 환상의 거품은 귀가 먹먹할 정도의 소리를 내며 터졌다. 2차 대금 지급이 들어오지 않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던 케이터링 업체들은 이제 공격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직 남아있는 손님들의 테이블에서 음식 접시를 빼앗았다. 접시 깨지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호텔 매니저의 고함과 뒤섞였다. 민주는 방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CEO의 오만함을 비추지 않았고 도망자의 패닉을 드러냈다. 그의 비싼 재킷은 구겨졌고 넥타이는 삐뚤어졌으며 포마드로 넘긴 머리는 좌절감에 몇 번이고 머리를 쓸어 넘겨 헝클어졌다. 그의 주위에는 호텔 매니저와 보안 책임자가 이미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고 수억 원에 달하는 대관료를 즉시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당신 카드, 우리 모든 단말기에서 거절됐습니다. 호텔 매니저가 고성을 질렀다. 이전에 보여주었던 5성급 친절함은 사라졌다.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당신 시스템이 모든 거래를 막고 있습니다. 오늘 밤 현금 지불이나 자산 담보가 없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려요. 당신들, 내가 누군지 몰라? 난 강민준이야. 내 자산은 사방에 널려 있다고 민준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는 도움을 바라며 어머니 쪽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방구석의 광경은 그의 파멸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었다. 모든 손가락에 금을 과시하던 박 여사는 이제 카펫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다. 아들의 운명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슬퍼하는 것이었다. 우린 끝났어, 민준아. 끝났다고. 그 집, 내 파티 자금 마련한다고 은행에 담보 잡혔어. 네가 돈 못 내면 우리 오늘 밤 어디서 자? 민준의 가정에서 항상 불씨를 지폈던 동생. 미영은 오히려 자신을 구하느라 바빴다. 그녀는 아직 할부도 끝나지 않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억지로 빼내 옆문으로 몰래 빠져나가려는 모습이 보였다. 오빠와 어머니를 문제 속에 버려두고 탐욕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진 그 가족은 돈이 더 이상 접착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자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한편 조용하고 냉방이 잘 되는 호텔 정문 로비에서 수연은 우아하게 걸어 나왔다. 서울의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맞았다. 볼륨 안의 거짓으로 가득 찬 답답한 공기보다 훨씬 신선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입은 마룬 벨벳 드레스는 바람에 부드럽게 날렸고 더스티 골드 세틴 스카프는 그녀의 차분한 얼굴을 깔끔하게 감싸고 있었다. 에드워드 씨가 그녀 옆에서 걸으며 이미 대기 중인 고급 승용차의 운전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수연이 차에 타기 전 그 노인은 잠시 문을 잡았다. 힘든 밤이었겠군요, 이수연 대표님. 에드워드 씨가 아버지 같은 어조로 물었다. 수연은 고개를 돌려 뒤에 우뚝 솟은 호텔 건물을 바라보았다. 저 위층에서 그녀는 전 남편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마음에 아픔이 있긴 했다. 남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탐욕으로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도감이 훨씬 더 그녀의 감정을 지배했다. 수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힘든 밤이 아니라 모든 것이 명확해진 밤입니다. 에드워드 씨. 저는 단지 아버지가 맡기신 것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에드워드 씨가 답했다. 그리고 아주 우아하게 해내셨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는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성을 갖춘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는 내일 아침 그의 팀이 확장 프로젝트 최종 마무리를 위해 수연의 새 사무실로 찾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중하게 허리를 숙인 후 에드워드 씨는 수연이 안에 앉아 차 문을 닫았다. 검은 세단은 이내 부드럽게 서울의 도로를 가르며 미끄러져 나갔고 이제 막 도착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로 물든 호텔의 소란을 뒤로했다.
수연은 푹신한 가죽 시트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갤러리를 열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다 끝났어요, 아빠. 아빠의 유산, 제가 지켜냈어요. 다음 날. 여러 경제 매체의 헤드라인은 대형 그룹 스캔들. 부도수표로 CEO 구속. 알고 보니 파산한 왕이라는 큰 제목과 함께 민준의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실었다.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에 연행되는 민준의 사진은 전국적인 구경거리가 되었다. 반면 글로벌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한 수연 벤처스의 설립 소식은 주식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다. 수연은 이제 40층에 위치한 새 사무실의 큰 유리창 뒤에 서 있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녀가 착용한 크림색 스카프에 황금빛을 반사했다. 그 높이에서 오래된 대형그룹 건물은 은행의 압류로 봉인되어 칙칙하고 쓸쓸해 보였다. 수연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새로운 팀을 향해 돌아섰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도 집에서 기다리기만 해야 했던 아내라는 지위도 없었다. 민주는 침묵이 약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인내는 적절한 때에 사용하면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어두운 역사가 되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회장 의자에 앉았다. 수연은 노트북을 열어 진정한 리더로서의 첫날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드라마는 끝났고 이제 그녀의 진짜 인생이 막 시작되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새로운 명패가 놓여 있었다. 대표이사 이수연.